안녕하세요. 저는 대리 효도를 바라는 남편과 끝내 이혼을 결정하게 된 여성입니다. 대한민국 땅 아래 결혼을 앞두고 있든 말든 그 어떤 여자라도 시자가 들어가는 사람은 다 싫지 않습니까? 물론 예외도 있겠죠. 보편적으로 싫다는 비율이 더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기 전까지 그것에 대해 늘 염두하고 있었고 결혼까지 나름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남편과 잘 지내는 게 우선인 것도 있겠지만 제게는 시부모의 존재가 조금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눈앞에 다가온 운명의 상대를 두고 결혼을 고민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사람은 역시 경험해보지 않으면 실감을 못하고 경험을 하더라도 두 번, 세 번의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걸 사랑하는 사람을 겪어보면서 같이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이혼을 한 지 한 1년 지났어요. 작년의 일을 꺼내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저 스스로 우스운 꼴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들더라는 거예요. 제게 이혼이 상처는 아니거든요. 절대 입을 가볍게 놀리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보는 분들이 계실까봐 조금 걱정은 되네요. 타자를 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고민은 되지만 저의 최악의 이혼 시나리오를 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이런 말을 하면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이 26살에 결혼을 했는데 나이 32살인 현재 아이가 벌써 4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혼 당시 아이를 거의 1년꼴로 임신을 했고 당연히 첫째는 허니문 베이비로 낳게 되었죠.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0살 때였습니다. 남편은 대학교에서 만난 복학생 선배였어요. 군 제대를 하고 온 복학생 선배의 꼬드김에 저만 넘어가서 졸업까지 사귀게 된 겁니다. 학교 졸업 후 제가 먼저 취업을 했는데 남편 졸업과 동시에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 남편의 제안으로 저는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26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째를 가졌을 때 남편이 제게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외동으로 커서 대가족이 꿈이거든. 내가 이제 결혼하면서 우리 집에 효도를 좀 해야 되잖아. 힘 닿는 데까지 아이를 낳고 싶은데 허락해 줄 수 있어? 결혼 전만 해도 이런 얘기까지는 없었는데 사실 저희가 합가를 하게 된 것도 시부 때문이었거든요. 시부가 같이 살고 싶다고 제안해서 남편이 저를 설득해 합가를 하게 된 겁니다. 시댁이랑 지내는 게 불편했지만 어쩌겠어요. 분가는 나중에 다시 의논해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고 또 남편을 너무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시부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가 조건은 이미 합의를 보고 결혼한 거라 괜찮았는데 시부가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다자녀를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원래부터 아이를 몇 명 낳을 건지에 대해서도 의논한 적 없기 때문에 저도 노력해 보겠다고 했네요. 그렇게 시댁살이를 첫째를 가진 채로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시자 들어가는 사람을 싫어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사랑하지만 저에게 닥치는 불이익은 참지 않을 생각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시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완벽히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합가를 시작했으나 만약 제게 꼿꼿한 등살이 날아온다면 고스란히 당하는 며느리는 되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죠. 제가 첫째를 낳자 시부는 거의 손자를 끼고 다니며 돌보았습니다. 덕분에 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저는 육아를 거의 시부와 분담하는 수준이었어요. 아이 덕분인지 시부는 제게 참 유연한 사람이었는데요. 남편 말대로 시부는 식구가 늘어가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시부의 웃음이 보기 좋아서 저도 아이 낳는 게 딱히 힘에 부치지 않을 정도였어요. 경제적 지원도 시부가 흔쾌히 보태어 주기도 하고 제게 아이한테 써달라고 용돈도 많이 찔러줬거든요.
손주를 사랑해서라지만 저는 합가를 하고 나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란 말을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시모가 못마땅해 한다는 겁니다. 시부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지면 어김없이 시모가 슬쩍 나타났는데요. 요즘 세상에 너같이 시댁살이 편하게 하는 며느리가 어딨니? 그렇다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으면 살림이 안 돌아가니까 앞으로 식구들 밥은 네가 챙기도록 해라. 시모는 뭐든 저에게 하나를 꼭 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시자 들어가는 사람을 싫어했던 전형적인 표본이 되는 존재였죠. 시모가 요리를 저더러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요리를 못하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요리를 그냥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지지리도 못하는 편입니다. 제 친정에서도 엄마가 요리를 못하고 아빠가 잘하는 편이어서 저희 집은 아빠가 늘 밥을 차려주었거든요.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남자가 요리하는 걸 보고 자란 저는 여자니까 당연히 요리를 해야 된다는 시모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랑 아니란 거 압니다. 하지만 저랑 엄마는 요리를 못하니까 항상 다른 거라도 찾아서 그걸 대신에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각자 잘하는 것을 하면서 한 지붕 아래에서 더불어 사는 게 가족 아닌가요? 그래서 시모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요리 못한다고 했더니 시모가 하다 보면 다 하는 거라고, 자기도 시집 올 때 아무것도 못했다면서 보고 배우라네요. 할 수 없이 저는 이게 남편 집 문화라고 생각해 시모한테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제 나이 26살에 처음으로 요리란 걸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배워서 차리게 된 첫 식사 자리, 시모가 입으로만 설명해줬지 저한테 뭐 하나 시범 보여주는 것도 없었거든요. 시범 보여주면 결국 자기가 다 하는 거 아니냐면서 처음부터 저 혼자 하라고 했습니다. 이왕 도전하게 된 거 저는 면접 준비할 때처럼 온갖 에너지를 쏟아서 결과물을 하나하나 만들어냈습니다. 평이 어땠냐고요? 네, 제 요리는 100% 똥이었어요. 국이며 밥이며 반찬이며 겉모습만 화려하고 그 맛은 다 똥이었습니다. 그나마 잘한 건 아무런 간도 안 한 달걀 후라이였어요. 남편은 이런 제 요리 솜씨를 이미 알고 있어서 제가 요리를 했다는 것에 크게 당황했고, 먹어보더니 오히려 시모한테 한 소리를 했습니다. 다음부턴 엄마가 해. 얘 결혼하기 전부터 요리는 진짜 못했어. 내가 웬만하면 마누라 칭찬하겠는데 요리만큼은 얘가 참 독보적이야. 쫄쫄 굶고 싶은 거 아니면 엄마가 요리하는 게 나을걸?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까지 다들 숟가락을 빨리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요리 부분에서 이미 이런 평가를 예상했기에 별 상처를 입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그 자리에서 남편 말에 동조까지 하니 시모가 더 열이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밥그릇도 못 먹고 일어난 시부가 손자를 데리고 자리를 떴고, 남편도 그만 씻고 잘 준비하겠다며 들어가 버렸어요. 남아있는 시모만이 저를 탐탁지 않게 바라봤습니다. 너는 여자가 돼서 어떻게 요리 하나를 못하니? 결혼을 한다는 여자가 살림의 기본인 요리를 못하는 게 말이 돼? 설마 앞으로 식사 준비하기 싫어서 꼼수 쓰는 거냐? 저도 꼼수면 좋겠네요. 그런데 어머님, 왜 여자라고 다 요리 잘해야 돼요? 저희 엄마도 못하시는걸요. 그래서 아빠가 하셨어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야. 뭐 자랑이라고 너까지 그런 걸 고스란히 배웠어? 자고로 여자면 내 남편 먹여 살릴 내조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지. 그게 안 된다면 준비를 하고서 시집을 오는 게 맞고.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저희 부모님은 못하는 걸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요리 못하니까 다른 부분에서 장점을 찾아주셔요. 제가 청소 하나는 기가 막히는데 앞으로 청소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이 밥 차리세요. 뭐라고? 뭘 해? 아이고 뭐니나 맹랑한 것 좀 봐.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네 일을 나한테 미루는 거냐? 미루다뇨. 원래부터 제 일만은 아니었는걸요.
어머님이랑은 저랑 같은 여자고 어떻게 보면 같은 며느리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저한테 계속 요리 가르쳐도 실망만 하실 텐데. 저는 정말 순수하게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 거였습니다. 지나치게 솔직한 편이라서 제 말투가 가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솔직한 성격 때문에 이득 본 경우가 더 많아서 고쳐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이라고 제 속마음을 숨기며 아부떨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말에 기막혀 하면서 말을 잃었고 그 뒤로 제게 음식을 준비시키지 않았어요. 어쩌면 못했다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제가 요리하는 걸 남편과 시부가 기를 쓰고 막았거든요. 아마 시모는 제가 너무 솔직해서 더 못살게 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뒤로 요리를 제게 맡기지 못해 심통난 시모는 제가 하는 집안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는데요. 자기가 매시간 식사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억울한가 봐요. 허구한 날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썼던 걸레는 일일이 삶아서 널어놔야 된다고 하고 락스를 몇 대 몇 비율로 섞어서 문질러야 되고 의자 밟고 올라가서 선반 위에도 닦아야 되는 거라고 지적질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길게 고나리질 못했던 이유는 제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면서 시부와 남편은 제게 정말 잘했습니다. 그때마다 시모만 스트레스가 차고 넘쳤고 시모 말이 자기는 그런 대우를 받은 적 없는 며느리라는 걸 저를 따라다니며 불평했어요. 임신하고 집안일 한다고 죽는 거 아니다. 오히려 꼼짝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면 그게 더 애기한테 안 좋은 거야. 원래 하던 일은 하는 게 좋겠구나. 네가 아무리 애 가진 몸이라지만 늙고 병든 내 몸뚱아리보단 건강할 거 아니니? 네, 집에서라도 조금씩 움직이는 게 좋겠죠. 의사 선생님이 너무 허리 숙이는 일은 자제해달라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진 집안일 해놓을 텐데 만약 못한 부분 있으면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얘 봐라. 내가 그걸 왜 도와주니? 애초에 내가 식사 담당하면 네가 알아서 집안일 한다고 했지 않아? 청소 잘한다고 유난히더니 그새 잔머리 굴리는 거 봐. 잔머리가 아니라 아무래도 제 몸이 예전만큼 못할 테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내키지 않으시면 두세요. 대신 전 분명 예전처럼 깔끔하게는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래도 저한테 집안일 쉴 생각 말라는 걸 말해주러 온 듯한데 제가 적반하장식으로 나가니까 되레 시모 얼굴이 또 울그락불그락 되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불쑥 제 솔직한 마음이 튀어나가다가도 시모 표정을 보면 아차 싶어 뒤늦게 어색한 미소를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시모는 토라져서는 획 돌아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죠. 합가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임신을 거듭하여 4년의 세월을 보냈고 아이 4명을 낳았습니다. 나란히 아들 둘, 딸 둘이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어린 영혼들이 집안에 뿔뿔 기고 돌아다니니까 시부는 행복해 죽으려고 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뭐든지 해줄 것처럼 매일을 들떠 계셨죠. 제게는 남편보다 시부가 훨씬 가정적이었고 육아의 도움을 많이 받은 식구였습니다. 시부 덕분에 지난 4년간 제게는 막 어려운 고비는 없었어요. 그러나 딱 하나 소냇가시처럼 거슬렸던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남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정작 애아빠는 육아에 관심 밖이었고 시부만큼의 진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게 유일한 고민거리였어요. 당신 다음 달에 막내 100일 사진 찍으러 가야 되는 거 알아? 미리 연차 낸 거 맞지? 작년에 셋째 기념일 잊은 것처럼 같은 짓은 반복하지 마. 그게 언제적 일인데 이번엔 당연히 미리 회사에 말해뒀지. 그리고 그거 내가 회사 바쁜 시즌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했잖아. 아직도 담아두고 있냐? 담아두는 게 아니라 같은 실수 반복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아버님의 반만 닮아봐라. 애들이 아빠 말고 할아버지만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반성 좀 해.
아빠 노릇 좀 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회사 다니면서 피곤한 거 압니다. 그래서 절대 평일은 남편에게 보채거나 건들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들이 아빠를 찾으면 제가 나서서 남편이 쉴 수 있도록 아이들을 데리고 놀아줍니다. 그리곤 주말에 하루 정도만 남편에게 아이들이랑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정말 아빠로서의 최소한의 노력마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는 세상 만사 모든 걸 제쳐두고 사랑꾼인 척 다 하더니 아이를 낳고 나면 항상 저렇게 시든 꽃처럼 감정이 사라져버립니다. 시부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 다자녀를 데리고 시댁에서 숨 쉴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며느리란 타이틀을 달았다면 시기가 언제가 되었든 한 번쯤은 아군 없는 삶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시부가 있는 덕에 그나마 저는 남들보다 괜찮은 시댁살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 시댁에 적응이 되려던 때에 저의 아군 시부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 존재 같던 시부가 사라지니 제게 남은 건 물 없는 사막뿐이잖아요. 얼마나 갑갑하고 건조한 집안이겠어요. 문득 제가 미혼 때 시자 가족을 꺼려하며 고민 많았던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게는 본격적인 이혼의 순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부 때문에 저한테 차마 선 넘는 짓까진 못하고 눈치 봤던 시모가 살판 났다는 듯 제 위에서 군림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고부간의 갈등이 아닌가 싶더군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시모의 등살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귀여운 수준이었죠. 하지만 동물의 왕이 없는 상황에선 이빨 빠진 사자도 사자라고 시모는 그동안 제게 표출하지 못했던 쓴소리를 제대로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차리는 것도 다시 제 몫이 되면서 시모는 정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왕비처럼 제게 지시하고 간섭하기만 했죠. 제가 손을 놓는 순간 살림이 안 돌아가는 수준으로 집안일은 전부 제 몫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남편마저 돕지 않는 육아까지도요. 시모가 얼마나 지독했는 줄 아시나요? 제 음식 맛이 똥이어도 참고 먹더라니까요. 아, 엄마가 밥하라고 했지. 왜 자꾸 와이프 시켜? 계속 이런 식이면 나 집에서 밥 못 먹어. 내가 손가락 관절이 나빠져서 더 이상 칼질 못해. 그리고 음식 못한다고 계속 손 놓고 있으면 나 죽고 나서는 뭐 먹고 살래? 매일 돈 주고 바깥 음식 먹을 거야? 시모의 잔소리는 저를 저격하는 것 같으면서도 남편도 함께 싸잡아 닥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저한테 주방일을 떠맡기겠다는 시모의 의지가 제 눈에 너무도 잘 보였어요. 시모의 굳건한 주장을 들은 이후 남편은 제가 밥상을 차리면서부터 바깥에서 먹고 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때문에 저의 경우 시모랑 단둘이 있는 시간이 늘어갔죠. 아이 넷 육아를 혼자 감당하는 걸로 모자라 남편 내조에 시모 고나리질까지 당하고 있으니 당연히 고비가 찾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 생리통 한번 해본 적 없던 제가 몸살을 앓고 말았습니다. 열이 팔팔 끓어서 식구들 아침은 당연히 챙기지 못했어요. 식구들이라기보단 시모 밥상이라고 해야겠네요. 제가 아픈 줄 알았던 남편은 자기는 원래 제 요리 안 먹었으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시모가 뭘 찾는다면서 그것만 한번 봐주면 안 되겠냐고 저를 깨우더라고요. 엄마가 미역국 끓일 건데 미역이 안 보인대. 최근에 자기가 주방 정리했다면서 냉장고까지 뒤져도 안 보인다는데 혹시 어디다 뒀어? 아, 미역 다 떨어졌어. 어머님한테 앞에 슈퍼 나가면 3,000원치 판다고 해. 머리 올려 죽겠으니까 웬만하면 나 깨우지 말라고도 전해줘. 그래, 근데 미역 같은 건 미리 좀 사놓지 그랬어. 엄마 다리 불편한 거 뻔히 알면서. 바로 앞 슈퍼면 5분도 안 걸리는데. 왜 갑자기 안 먹던 미역국을 찾고 난리냐고. 그것도 하필 내가 아파 죽겠는 지금. 일부러 그러시는 거야?
여기서 더 물어보면 짜증낼 것 같으니까 가서 오늘만 다른 거 좀 드시라고 해. 그러자 남편은 더 이상 저를 건들지 못했는데요. 웬만큼 했으니 말을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방을 나가서 시무랑 얘기하는 것 같더니 또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무가 남편더러 저를 데리고 같이 나가서 미역 좀 사와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제가 아픈 거 뻔히 알면서 그걸 저한테 전하러 왔다는 게 어이없었어요. 결국 제가 짜증을 확 내버리자 그 뒤로 남편은 방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대로 출근한 듯 했습니다. 약 먹고 푹 잔 거라 좀 괜찮아져서 정오쯤에 방 밖을 나가보았는데요. 거실 꼬라지를 보고 제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거실이랑 현관 쪽 여기저기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장난감부터 살림 물건들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 무슨 놀이터인 줄 알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시모는 애들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몸살을 했던 탓에 식은땀을 흘려서 몸이 굉장히 찝찝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였는데 집안꼴이 엉망진창인 걸 보니 열이 다시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애들이 이렇게까지 하도록 놔두시면 어떡해요? 어른이 있는데 집안꼴이 이렇게 된다는 게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으면 애들 좀 봐주시지. 뭐야? 시애미를 점심까지 굶겨놓은 사람이 뻔뻔하기도 하구나. 네 애지 내 애니? 내가 네 애를 뭐하러 보겠어? 대체 그 버르장머리 없는 말버릇은 누구한테 배운 거냐? 네가 내 시애미라도 돼? 어떻게 감히 나를 나무랄 생각을 해? 제 말 뜻은 그게 아니고요. 이거 다 치우는 건 어른 몫이잖아요. 아직 큰애가 겨우 4살인데 애들이 질서가 어딨겠어요? 생각이 있으시면 애들 좀 자제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게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네 말은 지금 내가 생각이 없어서 애들 관리도 못한다. 그거 아니냐? 아주 못돼가지고 내가 어쩌다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들이게 됐는지 모르겠다. 네가 들어오고 나서 내가 아주 편할 날이 없어. 애새끼들만 숨풍숨풍 나와가지고 시끄러워 죽겠네. 어머님, 자꾸 우리 애들 남 취급하시는데 애들 어머님 손주들이기도 해요. 돌아가신 아버님 앞에선 한마디도 못하시더니 이제 어머님이 한자리 하고 있으니까 저희를 개밥 보듯 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들 피가 섞인 손주들한테요. 저도 그렇게까지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몸살기가 막 가시는 상태라 여전히 예민해서 말이 평소보다 더 세게 나가버렸습니다. 저 같아도 제 말에 상대가 화가 났을 것 같긴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완전 머리 끝까지 열받은 시모가 찍소리 않고 노려보더군요. 말실수했다는 걸 알아서 바로 사과하려고 했던 저는 그만 말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갑자기 날아오는 리모컨이 제 얼굴을 강타하는 바람에 한쪽 눈꼬리를 다쳤고 너무 놀란 저는 악 소리를 지르며 눈을 가렸습니다. 어따 대고 큰 소리야? 어차피 눈에 뵈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한쪽 안 보인다고 뭐 문제 되겠어? 차라리 네가 앞 못 보는 장님이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받진 않았을 거다. 시모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시모의 행실에 충격을 먹고 당장 행동을 어쩌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피가 나는 상처를 치료했어요. 마음 좀 추스리고 거실에 어질러진 아이들 장난감을 정리했죠. 그때까지도 시모는 방에서 꿈쩍도 안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리모컨을 한 대 맞으면서 시모한테 심한 말 했던 걸 사과할 생각이 싹 사라졌거든요. 중간에 제 기분 정리할 여유도 없이 시모랑 다시 마주했다면 시모에게 제 감정을 모조리 표출했을지 모릅니다. 그 이후론 저도 남편이 퇴근하고 올 때까지 아이들이랑 방에만 있었어요. 남편이 오면 상황 설명을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귀가하고 온 남편이 다짜고짜 저한테 따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시모가 먼저 남편한테 전화하여 자기 유리한 쪽으로 상황 설명을 마친 것 같더군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한테 애 안 봤다고 잔소리했어? 애는 당신이 봐야지. 왜 육아를 엄마한테 밀어? 도대체 엄마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엄마가 울어? 어머님이 우셨다고? 어머님 참 무서운 사람이다. 날 이렇게 눈탱이 밤탱이 만든 사람이 어머님인데 울어도 내가 울어야지. 당신 날아오는 리모컨 맞아본 적 있어? 나 친정 부모한테도 매질 한 번 당해본 적 없는 딸이거든? 이거 조금만 잘못 맞았어도 실명됐어.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화를 내려다가 급 당황을 하였습니다. 자기 엄마가 제게 리모컨으로 무력을 행사한 줄을 몰랐겠죠. 시모가 그걸 자기 입으로 말했을 리 없으니까요. 당황하며 잠시 말을 잃은 남편은 전보다 언성을 낮추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제게 부탁했습니다. 당신 말투 센 거 아는데 엄마한테 좀 살살 말해줘. 엄마 여린 사람이라서 상처 잘 받아. 아빠 그렇게 가시고 혼자서 얼마나 쓸쓸하시겠어. 엄마가 잔소리하는 거에 성내지만 말고 한 번씩 방도 들여다봐주고 챙겨주면 엄마도 당신 좋아할 거야. 이제야 말하는데 저는 이런 입에 바른 발언들이 참 웃겨요. 남편이 저더러 시모가 불쌍하고 여린 사람이라면서 잘 보살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시모 아들로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작 남편은 자는 시간이나 출근하는 시간 아니면 집에 붙어있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시모에게 효심 깊은 며느리가 되어라. 너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남편은 평소 친구랑 술도 자주 마시고 주말에 일 없을 때도 굳이 친구한테 연락 돌려서 만나러 나갑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 날에는 방에만 들어누워서 휴대폰만 하고 있어요. 늘상 시모에게 무관심하고 방문 한번 열어본 적 없는 불효자이죠. 하긴 자기 새끼도 나 몰라라 하는 남자가 자기 엄마라고 어디 돌아보겠습니까? 저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어서 남편 말을 매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만 했는데요. 한 번은 시모가 개모임 사람들끼리 놀러 간다고 1박 2일 집을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또 입으로만 효심을 발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지금쯤 도착했을라나? 여기서 목포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더라? 당신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봤어? 도착했는지 지금 해보지. 시간이 몇 시인데 도착하셨겠지. 벌써 저녁 먹고 한잔하면서 놀고 계시겠네. 어머님이 나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기분 좋게 놀러 간 곳에서 내 목소리를 듣고 싶겠어?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해봐. 엄마가 서운한 티 낸 걸로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 나이 들면 다 갱년기 온다잖아. 몇 살이라도 젊은 자기가 이해 좀 해줘. 며느리가 챙겨주면 개모임 사람들한테 부러움도 받고 좋잖아. 엄마도 으쓱해질 거고. 이런 게 바로 불편한 관계 완화할 수 있는 기회인 거야. 이럴 때 점수 좀 따보지 그래? 남편은 항상 저런 식으로 저를 살살 굴려가며 자기 엄마를 입으로만 챙겼습니다. 입으로 효도하는 거 누가 못하나요? 입으로만 효도하는 게 효도이긴 한 건가요?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용돈 안 주는 건 저나 자기나 마찬가지이면서 남편은 마치 자기가 엄청난 효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은근히 스트레스고 꼴불견이라니까요. 남편 말에 시큰둥하게 반응하면서 됐다고 점수 안 따도 된다고 했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친정에서도 그런 식으로 행동했냐고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친정 얘기가 왜 나와? 내가 지금 어머님한테 전화 한 번 안 했다고 친정부모 욕까지 들어야 마땅하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네가 효도할 줄 모르는 것 같아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도 이렇게 불효자인가 궁금해서 그러지. 어른 공경할 줄 모르는 철부지가 딱 너처럼 멋대로 행동하거든. 그러는 당신은 나한테 시키기만 하고 어머님한테 아무것도 안 해드리잖아. 어머님을 챙겨도 내가 더 챙겼어.
당신이 나한테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 않아? 당신이야말로 철부지의 불효자 같은데. 야, 원래 부부면 한쪽만 해도 효도인 거야.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시집을 왔으면 당신이 하는 효도가 곧 내가 하는 효도랑 같은 거라고. 내가 안 하면 당신이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일일이 알려줘야 되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처가 식구들한텐 전화 한 통을 안 했대? 당신 신혼여행 다녀와서 친정에 연락 한 번 안 했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나 봐. 하여튼 생각이 어리다 어려. 아무리 그래도 처가랑 시댁이랑 같냐? 처가에는 명절에 한 번씩 얼굴 보여드리러 가잖아. 원래 처가 어른들한테는 그 정도만 하는 거야. 당신 지금 출가 외인인 거라고. 밑도 끝도 없는 남편의 문논리에 저는 상당히 기가 막혔습니다. 출가 외인? 언제적 문화인가요? 그건 남자들만 경제활동을 할 때이겠죠. 그러니까 먼 과거, 먼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어머니 아버지 세대예요. 시부도 똑같이 외동이었다는데 시부는 제게 정말 가정적인 남자로 인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서 큰 남편은 왜 이 모양 이 꼴로 자랐을까요? 제가 시집 오기 전에는 시부도 남편처럼 이렇게 게으르고 입으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남편 말을 계속 무시하면 그만이겠지만 잊을만 하면 자꾸 시모한테 이것저것 해주라고 대리 효도를 시키니 무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 말대로 시모한테 효도를 한번 해줘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시모한테 효도 한번 해보겠다고 미리 언지를 주었어요. 남편이 저더러 이제야 철이 들었다고 얼척없는 칭찬을 해주더군요. 뭐 상관없습니다. 제가 계획한 효도가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님, 남편이 어머님이랑 시장 보러 가는 거 귀찮고 잔소리 많아서 짜증난다고 저더러 대신 다녀오래요. 기름값도 안 주면서 차 꼬박꼬박 태우고 가는 게 싫다네요. 저랑 오붓하게 걸어서 장 보러 가요. 애 같은 짓이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은근히 철부지 짓이 어른들 속 뒤집어 놓는데 최고라는 걸요. 저는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토시 하나 숨기지 않고 그대로 표출했어요. 평소 남편이 시모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평까지 굳이 설명해 준 뒤에 효도를 했습니다. 시모 앞에서 미소를 많이 보여주기도 했고 목소리도 상냥하게 만들었죠. 시모는 자기 외동아들의 속마음에 타격을 크게 받았는지 안 흔들리는 척 하면서도 표정이 갈수록 안 좋아지더군요. 그게 가장 티났던 때가 있었는데 바로 빨랫감 문제에서 발생했어요. 시모가 입었던 옷을 빨래 바구니에 넣고 있더라고요. 원래라면 같이 세탁했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평소 남편이 저한테 시모 옷이랑 자기 옷을 구분해달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 저는 또 시모 뒤를 쫓아갔죠. 어머님,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는 걸 깜했네요. 남편이 어머님 옷이랑 자기 옷이랑 섞어서 빨지 말래요. 어머님 특유의 노인 냄새가 난다면서 그 냄새가 자기 옷에 밴다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머님 옷 제가 따로 빨아드릴게요. 시모는 이때가 제가 봐왔던 표정들 중 가장 불쾌감이 드러났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시모에게 뭐 하나 해줄 때마다 시모를 향한 남편의 불평을 갖다 붙이니까 나중에는 아예 표정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말수는 줄어갔어요. 또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오면 항상 마중하던 시모가 어느 순간부터 남편 드나드는 시간에 방구석에만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이야 원래부터 시모한테 관심이 없었으니까 자기 엄마가 밖에 나오든 말든 아예 모르고 있었죠. 당시 모자 사이를 갈라놓을 생각으로 계획했던 것이 아닌데 본의 아니게 점점 모자 관계가 벌어지는 것이 보여서 그만해야 되나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쉴 새 없는 대리효도 발언 때문에 화딱지가 나서 멈출 수가 있나요?
게다가 시모는 남편한텐 찍소리도 안 하면서 한 번씩 제게 감정풀이를 하는데 둘이서 저를 잊을만 하면 못 살게 구니까 어디 저도 참아줄 순 없겠더라고요. 그러니 저의 불편한 효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놀러 간다는 시모가 남편한테 용돈을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고 시모가 남편에게 쓴소리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현금 몇 장을 더 꺼내면서 더 이상은 자기도 사정이 어렵다고 내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시모한테는 못마땅한 액수였나 봐요. 이미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시모가 할 수 없이 포기하는 것이 제 눈에 들었지 뭡니까. 저는 나중에 시간 여유를 봐서 돈을 챙겼고 시모 방을 찾아가 용돈을 챙겨드렸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하루 종일 어머님 돈 많이 쓴다고 누구를 닮은 건지 소비 습관이 꽝이라고 떠들고 있는 거 있죠? 제가 다 눈치가 보였다니까요. 그래서 용돈 좀 더 찔러드리려고요. 괜히 남편한테 더 달라고 해서 욕먹지 마시고 이거 챙겨가세요. 이번에는 시모가 좀 제대로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난 시모가 장롱 안에서 흰 봉투를 꺼내들더니 방을 박차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에서 쉬고 있는 남편에게 찾아가선 남편 얼굴에다가 돈 봉투를 던지더라고요. 이 썩을 놈아, 가져가라 가져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네 돈 안 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더니 애미한테 그깟 돈 하나 쓰는 게 그리도 억울했냐? 이 불효 자식. 왜 이래 엄마? 미친 거야? 밑도 끝도 없이 사람 얼굴에다 뭘 던지는 거야? 와이프한텐 리모컨 던진 걸로 모자라 나한테까지 던져? 애들이 보고 뭘 배우겠어. 그래 미쳤다 이놈아. 감히 지 애미를 짐짝 취급해? 썩을 놈. 그리 애미가 보기 싫으면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여기 내 집이니까 나 보기 싫으면 나가 살아. 시모의 성화에 남편은 앞뒤 사정을 묻지도 않고 시모에게 짜증을 버럭 내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시모는 이미 닫혀버린 문에다 대고 계속 남편 욕을 해댔는데요. 저는 황급히 아이들을 데리고 방 안으로 대피했습니다. 그렇게 나갔던 남편은 내내 연락이 없더니 몇 시간 뒤에 알아서 귀가를 했는데 술을 진탕 먹고 들어왔더라고요. 아이들은 자고 있었고 저는 막 막내를 재우고 온 터라 손에 젖병을 든 채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냐고 나무랐는데 남편은 저를 밀치더니 그대로 시모 방에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자고 있는 시모를 향해 고함을 쳐서 깨웠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일어난 시모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죠. 그건 저도 놀랐기에 쫓아가 남편을 말렸는데요. 남편이 저한테도 욕을 하면서 갑자기 우리 친정까지 들먹이는 거 아니겠어요? 꼭 노땅들이 이래요. 세상에서 다 없어져 버려야 돼. 늙고 병든 사람들이 빨리빨리 자리를 안 비켜주니까 사회가 이 모양이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 엄마 같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하는 게 뭐야? 듣자 하니 남편은 직장에서 늙은 상사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많은 듯 했습니다. 자기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는 의무감과 직장 내 스트레스가 부딪혀서 이렇게 폭발해버린 것 같았어요. 저한테 대신 효도를 시킨 것도 아마 그런 이유였겠죠. 그것까진 이해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친정 부모를 욕하는 걸 봐줄 순 없었어요. 육아를 나몰라라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요. 세상에 힘든 사람 자기 하나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모양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남편처럼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제 친정 부모를 욕했다는 것에 화난 저는 들고 있던 애기 젖병으로 남편 싸대기를 후려쳤습니다. 남편이 힘든 건 힘든 거고 잘못된 건 혼이 나야 하니까요. 술 기운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던 남편은 그대로 벌러덩 쓰러져 버렸고 점점 수면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남편은 시모 챙기기 귀찮다고 욕을 읊조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최악이었죠. 시모는 진심으로 충격받아 자기 아들의 가슴팍을 두어 번 팼습니다. 그리곤 화딱지 나는지 베란다로 가서 분을 식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남편이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 욕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솔직히 저도 실망 많이 했어요. 어머님도 놀라셨죠? 사실 남편이 제 부모님 욕은 속으로 했을지 몰라도 어머님 욕은 저한테 매일같이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전생에 큰 죄를 지은 게지. 자식 꼴 맞아 저 모양이니 안 되겠다. 너희 그냥 분가하거라. 나 이렇게는 못 산다. 저런 자식 나도 필요 없어.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저희 부모 욕하는 남자를 쪽팔려서 어떻게 데리고 살겠어요? 그건 저희 부모님한테 불효잖아요. 이미 제가 이렇게 사는 것도 친정한테 불효인걸요. 그러지 말고 어머님이 평생 데리고 살면서 남편한테 효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남편이 자기가 효도하기 귀찮다고 저한테 시키기만 하더라고요. 제 말에 대답도 못하고 얼척없어하는 시모에게 저는 빙긋 웃어주고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는 이혼서에 도장을 찍었고 기절해 있는 남편 배 위에 올려놓았죠. 이렇게 갑자기 시댁을 나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상황이 마침 타이밍이었던지라 급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가 없었는데 친정까지 가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택시도 잘 안 잡히는 곳이었는데 젊은 여자가 짐이랑 어린 아기들을 넷이나 달고 있으니 사람들이 택시를 양보해 주더라고요. 연락을 하고 친정으로 갔기 때문에 친정에서는 저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다른 사정은 일부러 묻지 않고 아이들을 먼저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한테 전화가 왔는데 시모한테 상황 설명을 다 듣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로 성질을 내다가 회유하길 반복하면서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참 가벼운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이미 이혼을 결심했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 선택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기로 마음먹었기에 남편의 반성이 저를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마지막 문자 답변을 남겼는데요. 도장 찍을 거 아니면 소송할 거라고 그게 더 불효일 텐데 괜찮겠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 일주일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다시 연락을 했을 때야 합의서에 도장 찍겠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변호사와 면담을 가져봤나 봐요. 저한테 별다른 소송 얘기는 언급 안 하는 것을 보니 변호사도 남편한테 불리한 싸움이 될 거라고 말해준 것 같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혼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혼까지 가는 과정이 어려웠을 뿐 막상 이혼은 간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양육권 문제에서 시모와 남편의 의견이 대립하기도 했는데 남편이 양육권을 갖겠다는 말에 시모가 나서서 남편한테 나는 네 돌볼 생각 없다고 네가 일 그만두고 돌볼 거 아니면 나한테 애 떠맡길 생각 추호도 하지 말라면서 단호하게 거절했지 뭡니까. 아이들 4명을 키울 자신이 없었던 남편은 결국 제게 양육권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걸 깔끔하게 청산하고 현재 애들 넷과 함께 친정으로 내려와 산 지 1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전 남편의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걱정이 되는 건 당연히 아이들 입장이었습니다. 저의 이기적인 선택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를 잃게 되었고 애들한테는 아빠의 존재가 훗날 필요할지 몰라요. 과연 제가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잘 설명할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우선은 저에게 남편의 빈자리가 없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하고 온 저를 잔소리 한마디 얹지 않고 받아준 친정 부모님께도 무척 감사해요. 다 큰 딸이 자기 인생 하나 잘못 바꿔서 다시 부모 품에 돌아간 건데도 친정 부모님은 오히려 잘 왔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봤던 불효자식처럼 되지 않기 위해 친정 부모님께 효도하는 딸이 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시부모를 잘 모시고자 마음먹었던 그날처럼 저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날까지 평생 마음 바쳐 모실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희 식구들의 세월에 아픔이 없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제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일 청취자분들께서도 옆에 있는 가족을 위해 후회 없이 마음을 다 바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